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난 전문 기자로 30년을 살아온 기자가 일본의 대지진 취재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가 목격한 건 재난 경험조차 부족한 나라에서 모든 시민이 스스로 움직이는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잠깐,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알레산드로 로마노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평생을 재난 현장에서 살아온 기자죠. 제 손에 쥔 건 언제나 펜과 녹음기였고 제 눈앞엔 늘 혼란과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난은 정보만 제대로 전달된다면 시민은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한다는 믿음이었죠. 강요도 통제도 아닌 자율,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재난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념 하나로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유럽 곳곳을 돌며 홍수와 산불, 지진을 기록했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 그들이 스스로 생존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기사로 담으며 내심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내 시선은 옳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바로 얼마 전 제 고향 베네치아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예고된 대홍수가 도심을 덮쳤습니다. 예보는 사흘 전부터 있었고 기상청의 수위 경고도 반복되었죠. 당국은 문자와 방송으로 반복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멈췄고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날 그란데가 넘쳤고 골목마다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노인들은 1층에 그대로 있었고 관광객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고립됐죠. 젊은이들은 SNS로 사진을 올리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비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지? 정보는 다 있었잖아.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정보는 넘쳤지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물이 도시를 삼켰죠. 대피 훈련은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예보를 들었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에 익숙한 풍경이 순식간에 낯선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멈춰섰습니다. 제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죠. 자율은 아름다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율은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기사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가졌지만 그걸 사용할 줄 몰랐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자율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진짜 준비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의 여정은 그렇게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사는 제 외동딸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감수성을 지닌 아이였죠. 예술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다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로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한 NGO에서 활동하며 탄소 배출 저감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우면서도 제 방식과 너무 다른 길을 택한 딸이 못내 낯설었습니다. 베네치아 침수 사태 이후 저는 엘리사와 함께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수재민들의 증언, 무너진 가게, 떠내려간 가구들, 그리고 그들의 지치고 무표정한 얼굴들. 저는 그 장면들을 기록하면서도 어디론가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화면을 바라보던 엘리사는 갑자기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가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숙이 찔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써왔다고 생각했지만 딸의 눈엔 무기력한 방관자였던 겁니다. 아빠는 시민을 믿는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유를 믿는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은 비인간적이라며 시민은 스스로 생존할 힘이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엘리사의 눈에 비친 저는 무너진 도시를 바라보며 기사 한 줄로 책임을 끝내는 무책임한 어른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수재민 돕기 성금 캠페인을 준비하며 직접 현장을 다녔습니다. 진흙탕을 맨손으로 치우고 혼자 남은 노인을 업고 병원까지 데려갔다더군요.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록만 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엘리사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죠. 방으로 돌아와서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율이라는 단어 옆에 작은 물음표를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그 물음표는 딸이 제게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기자로서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고 아버지로서의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동시에 아주 작은 틈으로 새로운 질문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침수 이후 편집장 루이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러 국제 기사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그는 제게 말했죠. 요즘 일본에서 난카이 해구 지진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 거긴 훈련도 많고 시스템도 강하다고 하던데 직접 보고 오지 않겠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내 신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며칠 뒤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지난 기사들을 훑어봤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오지만 준비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쿄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를 가르는 전철,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 잠든 거대한 지각의 틈. 언론들은 연일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그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제가 도착한 날 우연히 대규모 민방위 훈련이 열렸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자위대와 소방청, 지역 주민센터가 합동으로 모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죠. 화재 발생, 진동 감지, 대피 방송, 시민 유도까지 매뉴얼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장면은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방송이 나왔지만 광장 주변의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일부는 커피를 들고 여유롭게 움직였고 어떤 이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훈련 관계자들은 제각기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매년 하는 거라 그냥 익숙해요. 저는 한 소방대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훈련이니까요. 그 말에서 저는 확신의 결렬을 느꼈습니다. 제 눈에 비친 도쿄는 준비된 도시였습니다. 시스템도 매뉴얼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 그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시스템이 없었고 일본에서는 마음이 없었다. 준비란 도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절차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 바로 시민의 진심이라는 부분이 이 도시에선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이틀째, 저는 사이타마 인근의 방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곳으로 일본 정부가 지역 방제의 핵심이라고 홍보하던 장소였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대형 모니터엔 실시간 지진 감지 시스템이 떠 있었고 벽면엔 대피 경로와 대응 매뉴얼이 정교하게 정리돼 있었죠. 구역별 비상키트, 음성 방송 장비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센터 안에서 만난 사람은 야마다 나오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자원봉사자로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잠시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훈련은 자주 해요. 매뉴얼도 다 외웠고요. 그런데 진짜 재난이 오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시죠? 라는 질문에 나오코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건 연극 같거든요. 정해진 대사, 정해진 동선. 반복하긴 하는데 진심이 실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무대극. 그렇습니다. 이곳의 훈련은 정확했고 기술은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훈련 참가자들은 마치 교실에서 암기한 공식을 외우듯 움직였고 그 행동에는 생존을 향한 절박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벽면에 붙어 있는 방제 체험 교육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헬멧을 쓰고 대피하는 모습, 노인들이 휠체어를 밀며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시민들은 확신이 없을까? 왜 나오코는 20년을 봉사하고도 자신이 없을까?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시내로 돌아오며 일본의 또 다른 방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반응은 느리고 동참은 낮았으며 의미는 형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빠진 준비는 결국 공허하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질서정연했고 시스템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시민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준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숙소로 돌아오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일본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언뜻 정반대처럼 보이던 두 사회가 실은 같은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움직이는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익숙지 않은 언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외국인이었죠. 솔직히 말해 한국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큰 재난 경험도 일본만큼은 아니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훈련도 아마 일본보다 못할 거야. 역시 시민 자율이 중요하다는 결론만 다시 확인하게 되겠지. 첫 일정은 마포에 있는 환경재난연구소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박사는 조용한 말투였지만 단호한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소박했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엔 전국 지진 위험도 지도와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가 촘촘히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매뉴얼이 놓여 있었죠. 김 박사는 그것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국민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 지진편입니다. 총 312쪽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두껍진 않았습니다. 각 시나리오별 행동 요령, 유관기관 간의 공조 체계, 지역별 매뉴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진이 많지 않잖습니까?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진이 드물기 때문에 더 준비합니다. 경험이 없다는 건 무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시뮬레이션하고 훈련합니다.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위험이 적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위험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더 철저히 준비한다는 철학. 그것은 제가 지금껏 마주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이어진 방문지에서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는 지진 발생 시 대피 동선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 관리소에는 방제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매 분기마다 주민 참여 훈련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대비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공감대 같은 것이 있었죠. 위험은 언젠가 온다는 전제, 그날에 무력하지 않기 위해 지금 준비한다는 철학. 그것은 제가 베네치아에서, 도쿄에서 느끼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준비는 위험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위험 앞에선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한국은 그 태도의 차원에서 이미 다른 사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저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자율방재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정부 주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명단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활동이 없는 경우도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현장에 도착한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방재단 훈련장은 다세대 주택 사이 좁은 공터였습니다. 그곳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부터 20대 청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었고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단장을 맡고 있다는 이승호 씨는 평범한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그는 손수 구조 장비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건 제 역할이죠. 훈련이 시작되자 각 조가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이, 다른 쪽에선 대피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70대 할머니 김순옥 씨였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에 허리도 굽었지만 훈련 참여 자세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손주들 위해서라도 내가 배워야죠. 젊은 사람들 없을 때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부심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배려가 먼저였고 사랑이 그 동력이었습니다. 옆에서 구조훈련에 참여하던 한 청년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시민의 책임입니다.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도쿄에선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훈련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은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는 순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한 얼굴들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준비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애정 때문이구나. 이방인의 마음속에도 그 따뜻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베네치아의 수로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서울에서의 며칠이 제 시선을 바꿔놓았던 겁니다. 물 위에 떠있는 도시 아름답지만 너무도 연약한 이 도시가 이제는 막연한 감상이 아닌 구체적인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편집장 루이지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달랐습니다. 사람부터 달랐어요. 그 이상 말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연락해 공간을 빌렸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처음 열리는 재난 대응 시민 워크숍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첫날 모인 사람은 12명.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강당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시민은 정보를 받는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민은 설계되어야 움직입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사람들도 점차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를 떠올리며 준비한 시나리오 훈련에 참가자들이 웃으며 따라주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을 실습하고 대피 동선을 스케치북에 그려봤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적극적인 건 동네 노인들이었습니다. 우린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책임감을 담고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딸 엘리사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 기획도 함께 합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훈련 자료를 정리하며 웃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딸과 나 사이에 흐르던 묵은 침묵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참가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린 이런 걸 아무도 안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보여줘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서울에서 만난 자율방재단의 그 따뜻한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베네치아는 여전히 침수에 취약한 도시입니다. 시스템도 여전히 미비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큰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서 움트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실패했던 이 도시에 한국에서 본 그 씨앗을 심고 있는 지금 저는 기자가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럼을 쓰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맴돌았죠. 서울 지하철역에 붙어있던 대피 안내도 방재단 청년이 말하던 시민의 책임, 김순옥 할머니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그날 밤 한강을 내려다보며 적었던 그 문장. 결국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은 운으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다. 준비로 살아남은 나라다. 기사 마감일 편집장 루이지는 제 칼럼을 꼼꼼히 읽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진짜 기자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말보다 더 크고 조용한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부끄러움이었고 존경이었고 늦은 각성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베네치아 시청 앞 광장에서 작은 재난 대피 훈련이 열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 오래된 확성기 하나, 몇 장의 종이 매뉴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엔 자발적으로 모인 20명의 시민이 있었고 모두가 진지한 눈으로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훈련 상황을 기록하는 영상팀을 이끌고 있었고 저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설명한 뒤 맨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동네 구석에서 한 노인이 손자 손을 꼭 잡고 대피선 위를 따라 걷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시민을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랑으로 움직이게 했다. 그 말은 그 어떤 매뉴얼보다도 강력하게 제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늘 정부의 책임, 시스템의 부재, 시민의 무관심을 탓했지만 서울에서 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았습니다. 준비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고 그 사회가 품은 철학이었으며 시민이 서로를 향해 내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준비란 시민의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의 품격이다. 이 한 줄이 모든 여정의 결론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자로서의 문장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마지막으로 저장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골목에서도 준비의 문화는 가능하다고. 베네치아의 물길 위로 바람이 불었고 저는 그 바람이 어쩌면 한국에서 불어온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